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모라생지 썰 주제는 X선입니다. 예, 그 노벨 물리학상을 살펴보다 보면은 초기에 X선 관련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X선을 일단 주제로 설정을 했는데, 자,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X선의 발견. 예, 이 사람이죠. 빌헬름 콘라트 렌트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렌트겐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이름 붙이는 거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냥 X선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방정식 같은 거 풀 때 미지수를 X라고 놓는 것처럼 미지의 강선이라 이거죠. 그래서 X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업적으로 1901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특허 신청 같은 것도 거절하고, 왜냐면은 자기는 원래 있던 걸 발견한 것에 불과하다. 예, 상당히 겸손한 그런 마인드죠. 예. 덕분에 X선이 빠르게 실용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의료용이라든가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옆에 액션과 관련된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뭐 부인의 사진을 찍은 거다라는, 어 아니에요. 부인의 사진 찍은 거는 좀 화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 화질이 좋은 건 이거고, 근데 이걸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할 때 뭐 반지도 끼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부인이 아니고 약혼녀의 사진이라 그랬는데, 약혼녀도 아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동료인 알베르트 폰 켈리커라는 사람의 사진이더라고요. 뭐 다른 자료 보니까 켈러라고 해가지고 난 여자 이름인 줄 알았어. 예, 켈리커. 그 동료인 켈리커라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남자예요. 근데 남자인데 왜 이렇게 큰 반지를? 아, 물론 그럴 수 있지 뭐. 뭐 결혼한 사람들 반지를 많이 끼고 다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게 화질도 좋고 해가지고 이게 어 뭐 최초의 엑스선 사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유명하게 많이 알려진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좀 오해들이 있죠. 지극히 그런 오해 있었던 거는 이제 바로 이제 잡고 정정하겠고요. 그래서 렌트겐이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미지의 강선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알죠. 예, X선은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파장이 한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정도 하고, 그러면 X선은 파장이 얼마나 하냐면 0.01나노미터에서 한 10나노미터 정도 돼요. 근데 이 X선하고 감마선이 그 완벽하게 이렇게 분리가 안 되거든요. 서로 좀 겹치는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X선하고 감마선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러니까 파장이 얼마다 그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발생되는 그 뭐랄까 원인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자핵이 들떴을 때 그게 이제 그 발학 상태가 되면서 그때 나오는 게 감마선이고, X선은 가벼운 원자는 안 되고 무거운 원자. 그래서 무거운 원자에 그것도 이제 그, 그 원자 핵에 가까운 안쪽 그 전자 껍질에서 그 전자들이 그 에너지 상태가 변할 때 그때 X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파장이 짧다고 감마선 X선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이렇게 발생 원인으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노벨 물리학상 X선으로 받은 사람이
찰스 글로버 바클라라는 사람이 탔어요. 1917년에 탔어요. 이 사람이 이제 X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연구를 한 건데, X선을 만드는데 이제 렌트겐을 처음 발견한 거니까 그것도 어떻게 인공적인 거네. 그 음극선에서 발견한 거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쉽게 X선 만드는 방법이 고에너지의 전자를 금속 표적에 때려요. 예를 들어 뭐 텅스텐 그런 거에다가 때리면은 제동 복사, 그러니까 그 전자가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X선이 방출이 돼요. 제동 복사를 이제 영어로는 breaking radiation, 독일어로는 브렘스 슈트랄룽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그래프에 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제동 복사에 의해서 생겨나는 X선이 되겠어요. 이제 보면은 여러 그 시험,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렇게 제동 복사로 방출되는 가장 짧은 파장의, 그러니까 X선의 가장 짧은 파장은 얼마냐,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여러 시험 문제로. 뭐 간단히 어떻게 하냐면 X선 에너지 람다분의 hc, 근데 이때 이제 제일 짧으니까 람다 미니멈. 자, 이게 이제 전자의 에너지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그 발생할 수 있는 그 X선의 최소 파장은 EV분의 hc, 그러니까 전압 V로 가속을 시켰을 때 이 X선의 최소 파장이 이거라는 여러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근데 바클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뾰족 이렇게 피크가 있죠. 이거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파고든 건데, 보면은 이제 전자의 무거운 원자핵에서 그 원자핵에 가까운 전자 껍질이 이게 K 껍질, 이게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L 껍질, 뭐 M 껍질,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뭐 N 껍질,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일에 전자가 L 껍질에서 K 껍질로 온다. 그럼 이게 바로 K 알파 피크고, M 껍질에서 K 껍질로 온다. 그러면은 이게 K 베타 피크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특성 X선, 이거에 대해서 바클라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대충 보면은 K 껍질의 에너지는 이게 수소 원자라면은 에너지가, 그 전자 에너지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인데,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 1번이죠. 근데 원자 번호가 Z면 그거의 제곱이 이제 추가가 돼요. 그 다음에 L 껍질이면 그러면 2의 제곱으로만 나누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앞에 K 껍질 전자가 원자핵을 가리고 있죠. 전자 껍질 한 개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Z-1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사실을 응용을 해보면 KLN, LM, M 껍질의 에너지는 대략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나누기 3의 제곱,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앞에 K 껍질하고 L 껍질 두 개의 전자 껍질이 원자핵을 가리고 있으니까 Z-2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에너지 차이가 꽤 커요. 감마선보다는 작지만. 그래서 X선이 이제 방출이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너무나 어려운 거. 자, 그런데 이렇게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지만 좀 불행한 사람들도 있죠. 누구냐면은 헨리 긴 제프리 모즐리 아니야. 예. 이 사람이 왜 불행하다고 말을 할 수 있냐면은 1차 세계대전 때 그 갈리폴리 전투, 영국의 아주
삽질 중에 하나죠. 거기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 그 모질리의 저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 모교 물리학과 출신으로는 큰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어 그 노벨상을 못 탔어요. 모질리의 저주. 아무튼 이 사람의 업적을 보면은 K 알파선, 그러니까 K 알파선이 뭐였냐면은 K 껍질, L 껍질에서 K 껍질로 그 전자의 에너지 상태가 변할 때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이 값을 무시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근사적으로 파장의 역수에 루트 취한 게 원자번호에 비례한다. 이렇게 직선이 나오죠. 예? 그래서 원자번호가 뭐 예전에는 조금 좀 형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모듈리의 주기율표가 만들어졌죠. 현재적으로 쓰고 있어요. 예? 역시 어렵죠. 이 사람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노벨상은 못 탔고 안타까운 경우였고, 자 다음 노벨 물리학상 탄 사람 라우에, 예. 맥 막스 테오도어 펠릭스 폰 라우에. 예. 그래서 이렇게 작은 구멍으로 X선을 이렇게 쪼였더니 X 해절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그 무늬가 있는 걸 발견을 했죠. 이걸 라우에 무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91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몇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사람 후딱 넘어가고 라우에는, 예, 다음 사람 이제 브래그예요. 그래서 윌리엄 헨리 브래그, 이 사람이 아버지고 윌리엄 로렌스 브래그가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1915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어떤 업적으로 탔냐면 브래그의 법칙. 그 브래그의 법칙은 뭐냐면 결정들을 보면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자, 이럴 때 그럼 이제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이 원자들이 이루는 결정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런 경우에 X선이 첫 번째 결정면에서 그냥 해결하는 게 있고 두 번째 결정면에서 해결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결정면에서 해결한 게 이렇게 여기서 뚜뚜뚜뚜뚜 해서 직각, 뚜뚜뚜뚜 해서 직각, 그래서 이만큼을 더 가게 돼요. 그러니까 경로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결정면 사이의 각을 D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결정면하고 X선 사이의 각을 세타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이런 거 뭐 입사각, 반사각 얘기할 때 보면은 그 법선에 대해서 법선하고 광선 사이의 각으로 하는데 얘는 반대, 그게 아니에요. 얘는 결정면하고 그 광선 X선, 광선 사이의 각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세타면 얘가 세타. 그러면은 이게 D 사인 세타, 그거의 2배. 그래서 경로차가 EG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EG 사인 세타가 파장의 정수배면은 그러면은 이제 극대 그 밝은 X선이 밝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라우에 문이. 그래서 라우에는 그냥 그 X선에 있는 해절 무늬만 발견한 것으로 그 노벨상 탄 거고, 브래그 부자는, 아버지하고 아들은 요 이지 사인스타는 M 람다 요런 이론 실험도 했고, 예, 그걸로 탄 거예요. 그러니까 라웨가 좀 편하게 탔네요. 그런데 이게 결정면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정면이 요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결정면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니까 결정면이라는 게 꼭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정면들을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좀 그림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이 x축, 위가 y축, 그 z축은 이렇게 그 면에서 나오는 방향. 지금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좀 비스듬히 좀 옆으로 그렇게 그렸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얘는 그 x축에 수직하죠. 그거를 일빵빵 그 결정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좀 에피소드가 하나 떠오르는데, 그 대학원에서 이제 학위 논문 이제 그 디펜스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은 이제 심사원들이 질문을 하죠. 그럼 디펜스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교수님이 그 교수님은 심사위원은 아니었고 그 디펜스 쉽게 말해서 방청객이라고 할 수 있지.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야. 아, 일빵빵 평면이 뭐냐? 일영양 평면이지.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자, X축에 수직한 거에 일빵빵 평면, Y축에 수직한 거는 010 평면, Z축에 수직한 거는 001 평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얘처럼 이렇게 되면, 그럼 요게 뭐 길이를 1이라고 하면은 이 평면의 방정식이, 공간상에서 평면의 방정식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더한 거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럼 요 앞에 요게 111이 숨어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11 평면. 대강 설명했어요. 뭐 아주 전문적으로 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x선 해줄로 이렇게 결정면을 분포를 따져가지고 해보면은 원자가 결정해서 원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결정구조, 우선 단순 입방 구조, 심플 큐빅 스트럭처, 그래서 SC라고 약자로 쓰고, 그래서 이거는 그 꼭지점마다 원자가 하나 있으니까 수박을 x축으로 자르고 y축으로 z축으로 자르. 그러면은 8분의 1이 돼요. 그 꼭지점이 8개니까 이런 경우에 요 정육면체 안에는 순수하게 한 개의 이제 입자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결정 구조로는 이렇게 면심 입방 구조, 그러니까 면의 중심에 또 이제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Face Centered Cubic Structure, 약자로 FCC라고 하고, 그럼 이 경우에는 꼭지점 8개 있는 거는 8분의 1이 그 내부에 포함되고, 면의 중심에 있는 거는 반만 자른 거니까 2분의 1, 그러니까 정육면체면 6면체, 면이 6개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정육면체 안에 총 4개의 입자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자, 마지막으로 채심 입방 구조라는 게 있어요. 채심, 그러니까 그 정육면체의 중심. 그래서 영어로는 Body Centered Cubic Structure, 약자로 BCC라고 하고, 이 경우에는 꼭지점 8개 있는 거는 이제 8분의 1만 반응되고, 채심, 그러니까 정육면체 중심이 있으니까 온전히 한 개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육면체 안에 순수하게 2개의 입자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까지 다 브레이크가 다 한 건 아니지만, 그 브레이크의 법칙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의 극치라고 하면은 아마도 DNA의 X선 해절 무늬가 아마 좀 극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X자라는 거는 이게 그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 간격, 이
간격이 좁을수록 그 결정면 사이의 거리가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조사해 가지고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다 이렇게. 근데 사실 이 DNA 구조를 밝혀가지고 196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탄 사람이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 그다음에 모리스 윌킨스 이런 사람이 탔어요. 근데 사실 이 엑스선 해절 무늬는 그 로절린드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여자분인데 이분이 찍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돌아가시기도 했고, 근데 윌킨스가 프랭클린 허락을 안 받고 뭐 엑스선 해절 무늬를 왓슨하고 크릭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이걸 알아냈다라는 썰도 있고, 하여튼 말이 많아요. 아 물론 이거 DNA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이거는 B 타입의 DNA예요. 이 그림은 아무튼 그렇고, 엑스선 해절 무늬로 이렇게 별걸 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엑선을 이건 다 그 뭐 본질적으로 렌트겐이 처음 엑스선을 발견한 그 음극선 관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다음으로 엑스선을 또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입자 가속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입자 가속기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선형 입자 가속기. 이건 이제 유명한 스탠포드 선형 입자 가속기인데 약자로 SLAC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길다랗게 이렇게 쫙 있는데 이게 한 3km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선형 입자 가속기는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간에 그 어떤 제약이 있으니까 마냥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은 원형 입자 가속기. 보기 좋아서 원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실용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유럽 입자 가속기 연구소인데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해가지고 약자로 하면은 CERN. 그래서 프랑스 그쪽이나 유럽에서는 세른이라고 읽고, 뭐 미국에서는 선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얘가 요 반지름이 한 4km 정도 돼요. 굉장히 크죠. 어떻게 선형보다 더 크냐? 아무튼 근데 이런 입자 가속기에서 만일에 전자를 돌리면 가속을 시키면은 이 전자가 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전자기파, 즉 뭐 X선이나 가시광선이 발생을 해요. 좀 그래서 골칫덩어리죠. 얘네들 때문에 에너지 손실도 발생하고 골칫덩어리예요. 그런데 물론 선형 입자 가속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전자가 가속이 되면은 여기서 그 이렇게 가속되는 게 조금 복잡해가지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하여튼 이렇게 만일에 직선으로 가속이 되면은 이렇게 그 X선이 방출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 그럴까,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까, 아예 이렇게 나오는 X선을 이용해 먹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사광 가속기라는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입자 가속기에서 발생하는 싱크로트론 복사를 그 아예 이용하는 게 방사광 가속기예요. 방사광 가속기 보면은 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밴딩 매그넷이라고 해서 힘자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그 전자가 가는 길이 이렇게 휘어요. 그러면은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X선이 방출이 돼요. 그걸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는 요런 힘자석을 교대로 붙여가지고 이런 거 언듈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자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이런 식으로, 오르락내리락 맞아? 아무튼 이렇게 뭐 한 번은 뭐 시계 방향, 한 번은 반시계 방향, 그런 식으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럼 역시 접선 방향으로 액션이 나오겠죠. 근데 전자가 한 개가 아니고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더욱더 강력하겠죠. 이게 3세대. 4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포항공대에 그 이 방사선 가속 4세대 방사선 가속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자로 포항 엑셀러레이터 레보레토리 엑스레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 이렇게 약자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전자 가속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싱크로트론 복사로 나오는 액션으로 이제 여러가 아주 많은 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아는 액션의 용도를 보면은, 일단 물성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액션 리소그래피라고 해서 그 반도체 에다가 이제 배선 그리고 하는 거,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공항 같은 데서 액션 보안 검색, 그 다음에 천문학에서 보면은 찬드라 액션 망원경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에서 날아오는 액션 하는 게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여러분들 관심 없죠. 있어봤자 액션 보안 검색 정도. 정말 관심 있는 건 영상의학용 액세선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사선을 안 쬐도 이제 배경복사라고 해가지고 1년에 약 2.5 밀리 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빼고 1년에 한 약 5 밀리 시버트, 이게 좀 최저값이에요. 보통은 1 밀리 시버트 정도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엑스선 촬영을 한다. 그러면 흉부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 약 0.05 밀리 시버트 정도의 방사능에 우리가 노출이 됩니다. CT를 찍는다. 그럼 CT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엑스선으로 찍는 거예요. 엑스선으로. 그래가지고 만일에 도내 CT를 스캔했다. 그러면 최대, 물론 이것도 뭐 약할 수도 있는데 최대 약 5 밀리시버트. 그러면 어떻게 됐어? 다 썼네? 1년치 쓸 거를 다 썼죠. 1년치 쓸 거를. 그래가지고 뭐 그래도 이런 경우는 긴급한 경우니까 이 한도를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약한 거에는 뭐 강한 거는 단시간에 쪼이면 큰일 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을 해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에 대해서 나름 알아봤습니다. 자, CT 액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CT가 액션하고 전혀 관계없는 뭐 MRI하고 똑같은 건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CT 막 찍으면 안 돼요. 긴급한 일 외에는. 자, 이렇게 해서 빠박스네 모라생지 썰 액션을 주제로 썰을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